안녕하십니까. 소설 토지의 날 기념특강 시인 박경리 두 번째 시간 무욕과 자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이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유고 시집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직후인 2008년 6월에 나온 시집입니다. 이 시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2008년 5월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인 6월에 유고 시집이 나왔습니다. 시집 제목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입니다. 이 제목은 시의 제목은 아니고 유고 시집에 포함된 옛날의 그 집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집 제목으로 참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고 시집 전체의 내용을 잘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유고 시집을 읽다 보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빛을 보지 못했을 그런 작품들도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 곳곳에 꽤나 내밀한 개인사 혹은 가족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박경리 선생님과 가까웠던 박완서 작가의 산문집을 읽다가 저와 비슷한 소감이 담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인데, 이 산문집에 보면 박경리 선생님의 유고 시집을 읽고 쓴 글이 나옵니다. 그 한 부분에 시집에 나타난 그분의 가족사, 그 중에서 목의 혈통의 가족사는 내가 저분이 왜 저러실까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의 그늘까지 포함한 전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꾸미지 않고 매우 솔직한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그 특징을 박완서 작가가 잘 짚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고 시집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옛날의 그 집 신앙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자 시낭송가이신 안현옥님의 신앙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휘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청막뿐이었다.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방금 들으신 옛날의 그 집은 박경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인 2008년 4월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날의 그 집은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셨던 원주 단구동 자택을 말합니다. 1년을 보면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죽어 나자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추나무에 얽힌 사연을 모르고 읽으면 무심코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2008년 박경리 선생님 장례식 때 문인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이때 장례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박완서 작가입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박경리 선생님을 추모하는 글에 단구동 대추나무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요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단구동 댁의 으뜸 효자는 아마도 대추나무였을 겁니다. 사람 손이 덜 가고도 풍부한 열매를 맺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즐기시는 선생님을 흡족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가을이면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지인 후배들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계절 인사처럼 잘 익은 대추를 한 보따리씩 선물로 받곤 했지요. 그 대추나무들이 돌림병으로 죽은 것과 토지 완간 기념잔치를 성대하게 연 것과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서는 어차피 큰 일과 작은 일, 기쁜 일과 언짢은 일이 번갈아 가며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단구동이 그리운 것은 대작의 산실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문단과 문학 애호가들이 공유하는 크고 작은 사건의 현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적인 저 혼자만의 추억 때문입니다. 네, 이런 내용 뒤에는 박완서 작가 자신이 몹시 힘들었던 시기에 박경리 선생님이 박완서 선생님을 원조로 오게 하여서 손수 지은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런 대추나무에 대한 얽힌 사연을 접하고 이 시를 다시 읽으면 천년에 등장하는 대추나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대추나무는 단순한 대추나무가 아니라 나눔을 의미하는 그런 대추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박경리, 박완서 두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두 분의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 두 권의 사진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앨범은 토지 완간을 기념해서 솔출판사에서 1994년 9월에 발간한 사진집입니다. 또 이 앨범은 1992년 웅진출판에서 펴낸 문학앨범 시리즈의 하나 박완서 문학앨범입니다. 이 두 권의 사진집에 두 분의 사진이 한 장씩 들어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경리 선생님 앨범에 들어있는 이 사진은
박경리 선생님 56세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선생님께서 원주로 이주하신 1980년대 초반 사진으로 보입니다. 또 박완서 선생님 앨범에 들어있는 이 사진은 1991년 박경리 선생님 댁 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시 옛날의 그 집 바로 그 마당입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두 작가가 다정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훈훈하게 다가오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생이시고 박완서 선생님은 1931년생이시니 두 분의 나이 차는 5살이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글에 따르면 박경리 선생님이 서울에 계실 때보다 원주로 옮겨가신 후에 더 자주 배웠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신 2008년까지 노년을 두 분이 함께 하면서 스스럼 없었을 것도 같은데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박경리 선생님을 깍듯이 이렇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또 박경리 선생님도 박완서 선생님을 각별히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시로 돌아와서 옛날에 그 집에 첫 시집에 등장했던 사마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연을 다시 읽어보면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글쓰기만이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다는 진술입니다. 옛날에 그 집, 단구동 옛집은 토지를 완성한 곳이고 달리 말하면 토지에 매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오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랜 세월 정막이랄까, 고독이랄까 이런 것들과 함께 했다는 말인데 나를 지켜주었다는 말은 살짝 바꾸면 적막한 고독과 내내 싸워야 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적막한 고독 속에서 오직 글쓰기에 전념하며 살아갈 때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이 으르렁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늑대, 여우, 까치독사,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의미 파악은 쉽지 않고 다만 대문 밖으로 표현된 세상과 관계가 그리 순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진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편안함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늙어서 편안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늙으면 모두 편안해지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늙음이 결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노출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을수록 추하고 탐욕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년을 편안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박경리 쌤의 시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노년에 편안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늙어서 편안하고 홀가분한 것은 단지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버리고 갈 것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약에 이승에서의 삶, 이사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 이 말은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쓸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겠지요. 그렇지만 만년의 삶에 이른 경우라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는 진술은 버리지 못할 것이 남지 않았다. 버리지 못할 마음이 남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문장이 가진 의미를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카잔차키스와 러시아의 국민문인 푸시킨이 남긴 한마디와 견주어 보려고 합니다. 카잔차키스, 푸시킨, 박경리 이 세 분은 모두 각 나라의 문학을 대표할 만한 거장이면서 시와 소설을 모두 썼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카잔차키스는 우리에게 그리스인 조르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르바는 작가가 만난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를 자유인의 표상으로 그려냈습니다. 작품 속에서 조르바가 두목이라고 부르는 나를 만나 맨 처음 강조한 것도 자유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인간과 자유를 동의어로 놓는 멋진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꺼내 읽을 때마다 매우 감탄하는 문장입니다. 이런 작품을 남긴 카잔차키스의 묘비명 또한 매우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고향 크레타 섬에 세워진 묘비에는 딱 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박경리 선생님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았다라는 이 말과 카잔차키스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무욕의 경지에 이르러서 홀가분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국민시인 푸시킨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경리 선생님과 푸시킨의 사후 인연이 있습니다. 두 나라에 각각 두 분의 동상을 세운 일입니다. 2013년 11월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 푸시킨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018년 6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박경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소공동 을지로 입구역 롯데호텔 앞에 서 있는 푸시킨의 동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대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네, 푸시킨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때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결투를 신청했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자유를 얻는다. 이런 카잔차키스의 문장. 노여워하지 않으면 기쁜 날이 온다. 이런 푸시킨의 문장. 그리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편안하다. 이런 박경림 선생님의 문장. 이 문장들은 모두 진정한 자유는 무욕에서 온다 라고 하는 거장들의 성찰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설 토지의 날 기념 시 특강을 진행한 이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